어린 시절은 자신을 더 잘 인식할 수 있는 열쇠를 제공한다. 어린 시절은 발달과 인격 형성의 토대라 할 수 있다. 어린 시절의 경험이 반드시 이후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어린 시절이 불행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누구나 자기 인생의 감독이 될 수 있다. 결정은 스스로 내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은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평생 어떤 방향을 따라가라고 선고를 받지는 않았다. 우리는 얼마든지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심리학이 어린 시절을 말하다. 지은이 우르술라 누버, 옮기니 김하락, 발행 아리이치 코리아입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나의 내면 아이를 만나러 가는 특별한 여정. 독일의 저명한 심리학 권위자 우르슬라 누버는 이 책에서 부모의 죽음, 이혼, 별거, 다툼, 학대로 인한 어두운 어린 시절을 보낸 명사들의 실화와 천여 건에 달하는 일반인의 풍부한 내담 사례, 그리고 어린 시절을 다룬 수십 권에 이르는 전문서의 고증을 통해 어린 시절의 경험과 성인이 된 후의 삶 사이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책은 부모 역시 자신이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것을 자녀에게 기대하고 요구하며 자식보다 자신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식에게 의도하지 않은 고통을 주기도 한다는 사실, 그리고 부모는 자식의 삶의 지배자도 심판자도 아닌 불완전한 한 인간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이끕니다. 이를 통해 부모의 사랑을 얻기 위해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해온 당신이 부모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이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부모를 용서하고 내면 아이의 상처를 껴안는 행복한 어른이 되는 길을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자기 인식에 이르는 길. 나는 왜 요 모양 요 꼴일까? 이런 질문을 할 때 어린 시절의 환경에 관심을 가지면, 다시 말해 어린 시절의 자신을 더욱 신뢰하면 유익하고도 중요한 대답을 얻을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행동 방식이나 문제를 모두 어린 시절의 경험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현대 심리학은 우리 인격이 상당 부분 유전자에 각인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쉽게 말하자면 선천적인 기질이 인격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 행동 방식이 유전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도 많다. 그렇지만 어린 시절의 환경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사람은 자신에게 맞는 환경에서 어린 시절을 보낼 때 가장 잘 발달할 수 있다. 어린 시절은 자신을 더 잘 인식할 수 있는 열쇠를 제공한다. 어린 시절은 발달과 인격 형성의 토대라 할 수 있다. 정신적 지향점이 되는 소중한 사람을 어린 시절에 어떻게 만나는지, 이들이 얼마만큼 관심과 애정을 보였는지, 우리가 그것을 얼마만큼 느꼈는지 등이 우리의 생물적 특성과 함께 작용해 현재의 우리를 만든다. 정신적 지주가 되는 소중한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 자기 자신과 싸울 때, 불행한 순간에 맞닥뜨렸을 때 자신의 과거를 되짚어보면 도움이 된다. 어린 시절 경험이 반드시 이후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어린 시절이 불행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누구나 자기 인생의 감독이 될 수 있다. 결정은 스스로 내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은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평생 어떤 방향을 따라가라고 선고를 받지는 않았다. 우리는 얼마든지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 어린 시절에 필요한 것들. 사람들은 메릴린 멀러, 로미 슈나이더, 마이클 잭슨, 캐럴 대처의 부모를 훌륭한 부모라고 할 수 있을지 물을 것이다. 부모는 아이를 보살피고
아들이나 딸이 잘 되기를 바라며 만족해하고 행복한 성인으로 자라기를 바란다. 유명 인사의 가정은 겉으로는 매우 정상적인 듯 보인다. 당신의 집안처럼 말이다. 당신의 집안에도 꽤나 중대한 문제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특이한 점이 눈에 띄지 않는 아주 평범한 가정일 것이다. 여느 부모와 마찬가지로 당신의 부모도 집안이 바르게 돌아가게 하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또 당신의 부모는 훌륭한 부모가 되려고 애쓰고 당신에게 최상의 기회를 제공하려고 애썼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당신의 부모는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성공하기를 바라는 훌륭한 부모였다. 부모는 당신을 기르고 교육시켰다. 또 아플 때 보살펴주고 당신의 재능이 꽃피도록 도와주었다. 그 덕분에 좋은 교육의 조건이 갖추어졌을 것이다. 어린 시절이나 청소년기에 폭력이나 학대를 당한 사람이 아니라면 당신은 매우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랐을 것이다. 그런 정상적인 환경에서 자랐을지라도 당신이 제대로 보살핌을 받으려면 중요한 권리가 마땅히 당신에게 주어져야 할 것이다. 이 권리는 UN 아동권리 협약 맨 앞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사랑, 안전, 이해에 둘러싸여 자랄 권리를 말한다. 이는 모든 부모에게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결여되어 있더라도 실현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 중요한 권리에는 돈이 들지 않고 특별한 훈련이나 그 밖에 어떤 전제 조건도 필요하지 않다. 이러한 자녀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녀에 대한 사랑만 있으면 된다. 그러나 이 사랑마저 주지 않는 부모가 많다. 당신은 어린 시절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아무 걱정 없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행복해하던 때가 있는가? 어릴 때 어떤 사람에게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적이 있는가? 활짝 웃으며 당신에게 목마를 태워준 사람이 있는가? 어떤 사람이 참을성 있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기분 좋게 이불을 덮은 적이 있는가? 어릴 때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가르쳐 준 사람. 같이 숲속을 거닐며 당신이 궁금해하는 새 이름이나 꽃 이름을 가르쳐 준 사람이 있는가? 당신의 잠재력을 알아보고 그것을 꽃피우게 해주려고 신경 써준 사람이 있는가? 무릎을 다쳤을 때 달래준 사람, 열이 날 때 침대 곁에 있어준 사람이 있는가? 반려동물을 떠나 보내던 날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준 사람이 있는가? 이 질문의 대부분에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사랑, 안전, 이해에 둘러싸여 자랐을 것이다. 그러면 당신의 부모는 아이의 이 기본권을 인정하고 이에 맞게 행동했다고 볼 수 있다. 또 처음부터 따뜻한 감정으로 당신을 대했고 철학자 마르틴 부버가 말한 순수한 관심을 보였다. 당신의 부모는 미소와 상냥함으로 당신을 대했다. 또 당신이 바라는 것을 해주었고 주의를 기울이며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독립심을 북돋아 주었다. 또 당신이 원하는 것과 불안해하는 것에 귀를 기울였고 당신에게 건전한 한계를 정해주고 후원해주기도 했으며 자신의 행복이 아니라 당신의 행복을 염두에 두면서 당신을 지원하고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아이의 행복을 중시하고 사랑, 안전, 이해를 바탕으로 아이의 권리를 인정하는 교육의 결과가 어떤 것일지 한번 상상해보라. 당신의 인생을 보물상자라고 상상해보라. 태어날 때 이 보물상자는 비어있다. 부모나 그 밖의 어른이 이 상자를 채워야 한다. 당신이 적절한 보살핌을 받을 때, 안전과 애정을 경험할 때, 어른에게서 미소를 배울 때, 불안이 없어질 때, 독립심이 생겨날 때, 칭찬과 인정을 받을 때, 실수를 하고 그럼으로써 무언가 배울 수 있을 때 이 상자는 가득 찬다. 이런 전제 조건이 충족되면 당신은 인생의 보물상자에 소중한 것을 담을 수 있고 그 덕분에 세파를 헤쳐나갈 수 있다. 인생의 도전에 맞닥뜨리는데 필요한 든든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가득 찬 보물 상자는 값진 것으로 이 상자를 가득 채워준 사람한테 끌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러나 당신 인생의 보물 상자가 가득 차지 않고 반쯤 비어 있으면 당신은 불안해지고 부족한 것을 끊임없이 채우려고 하기에 마련이다. 그래서 당신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려고 안간 힘을 쓰는 사람, 반쯤 빈 인생의 보물 상자를 가진 다른 사람한테 끌릴 위험에 처한다. 당신의 보물 상자에 소중한 것이 가득 차느냐 아니냐는 어린 시절에 같이 산 어른에게 달려있다. 당신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같이 생활한 사람이나 부모는 당신이 어렸을 때 당신의 소중한 기본적 욕구를 채워주는데 신경 썼어야 한다. 이 욕구가 무시되면 당신은 어른이 된 뒤에도 흔들리는 땅 위에 서 있는 듯 온갖 불안한 감정에 사로잡힐 것이다. 어린 시절에 형성되는 신념 체계. 우리가 부모와 함께 할 수 있거나 해야만 하는 경험, 곧 부모가 살아온 방식이나 부모가 우리를 다루는 방식은 우리 자신의 특정한 모습을 결정짓는다. 이 모습은 나의 위상은 어떤 것인가, 관계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다른 사람을 신뢰해도 되는가, 나 자신을 믿어도 되는가와 같은 질문에 답을 제시한다. 이 답을 토대로 우리는 삶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신념 체계를 발전시킨다. 이 신념 체계는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을 다루는 방법을 알려준다. 그 신념 체계가 나는 내가 계획한 것을 실천해낸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고 있다와 같은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것이라면 우리는 확신과 커다란 자기 신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하지만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신념 체계는 무거운 납덩이처럼 우리를 짓누르고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며 때로는 자포자기하게 만든다. 이런 신념 체계는 정확히 어떻게 형성될까? 우리는 부모나 다른 어른들이 우리한테 무엇을 기대하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아주 어릴 때 알아차린다. 예를 들어 걸핏하면 넌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너는 삐딱해 라는 말을 들은 사람은 이 메시지를 내면화하고 진실이라고 믿게 된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무엇이 옳은지도 모르겠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라는 생각은 사고와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신념 체계가 된다. 이런 신념 체계가 자리 잡으면 운명이 되는데 우리는 이런 신념 체계의 존재조차 알지 못한다. 이 신념 체계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행패를 부리고 압력을 가한다. 의사 교류 분석에서는 어린 시절에 형성된 이런 신념 체계를 내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이라 부르는데, 이는 우리를 마음대로 주무르고 우리 인생을 어렵게 만든다. 정신과 의사 로널드 라잉은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대개 어린 시절에 얻은 교훈에 지배된다는 인상을 받았다. 어머니에게서 걸핏하면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한다고 귀가 따갑게 말했는데도 결국 이렇게 되고 말았구나. 내 말이 틀렸니? 라는 말을 듣는 아이가 어떤 교훈을 얻을까? 아이는 그런 말을 바탕으로 자아상을 형성하고 이 자아상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특히 부모한테 인정을 받으려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야 하는지 배운다. 어린 시절과 함께 사는 법 배우기. 지난 일은 지난 일, 포도주에 따른 물 다시 따라내진 못하리. 세상에 변하지 않는 건 없어라. 마지막 숨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으리. 베르톨트 브레이트의 시이다. 이 시에서 브레이트는 부담스러운 어린 시절의 짐을 해결하려고 할 때 우리가 처한 상황을 감명 깊게 표현하고 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포도주에 따른 물을 다시는 따라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한다. 과거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한다. 또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다른 부모를 둘 수 없다. 부모의 잘못,
무관심, 멸시를 보상받을 수도 없다. 우리가 원하는 어머니를 가질 수도 없다. 무관심한 아버지를 우리를 지켜주고 길러주며 받아들이는 아버지와 바꿀 수도 없다. 요컨대 보상에 대한 희망을 접어야만 하고 가족관계나 친구관계 또는 직장관계에서 대체 어머니나 대체 아버지를 찾는 것을 중단해야만 한다. 우리는 이미 어린 시절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이야기를 가질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기는 쉽지 않다. 당신의 어린 시절이 보석상자가 아니라면 분개하거나 비난하는 심정으로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리라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 또 그때 당신을 책임져야 할 사람, 당신을 돌보아야 할 사람, 당신이 절실히 원하는 사랑을 주어야 할 바로 그 사람의 희생물이 되었다는 감정에 사로잡히리라는 것도 뻔한 일이다. 사실 어린 시절 당신은 희생물이었다. 당신은 자신을 지킬 수 없었고 어른과 이들의 호의에 의존했다. 하지만 성장한 뒤에도 사람들이 나를 해코지하기만 한다는 태도로 계속 인생을 살아가면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자신을 다루는 것밖에 안 된다. 당신은 스스로 어린 시절의 불행에서 벗어나 더 나은 길을 골라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그러고는 그때 당신이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 당연히 기대하던 것만 탓하고 부모나 그 밖의 소중한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기회가 날아가 버린 것만 탓하고 있다. 당신은 과거에 얽매여 있고 그 때문에 더 나은 현재와 미래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어린 시절을 받아들이기. 지난 일을 받아들인다는 말은 체념한다거나 한숨을 푹 쉬며 그럼 어쩔 수 없지 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나 희망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다. 받아들인다는 말은 라틴어 카페레에서 나왔다. 이 단어는 가지다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다. 즉, 주어진 것을 가진다는 뜻이다. 이런 의미에서 주어진 어린 시절을 받아들인다는 뜻이기도 하다. 지난 일은 바꿀 수 없다. 모래 구덩이에 빠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모래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내키지 않더라도 우리가 매우 특수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어떻게 하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발버둥치고 싸우는 것을 그만두고 최대한 침착하게 우리의 입장을 분석할 수 있을까? 먼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고 그 결과를 무시하거나 싸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 어린 시절과 연관된 부정적인 감정과 싸울 때, 예를 들어 어린 시절을 떠올리고 나서 분노가 치밀 때, 또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만나고 나서 증오심이 치밀 때, 당신은 이 감정과 싸울 수도 있고 이 감정을 억누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전략으로 성공한 적이 있는가? 아마 없을 것이다. 당신은 더 나아졌다고 느끼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언짢은 감정이 생기면 무시하거나 싸우지 말고 초대해 손님처럼 접대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 손님에게 공손히 질문을 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이다. 당신은 도대체 어떤 감정인가? 내가 일찍부터 알고 있는 감정인가? 우리 집에 자주 찾아온 손님인가? 옳지. 당신은 참 믿음직한 손님이다. 나는 어렸을 때도 청소년이었을 때도 당신을 본 적이 있다. 당신은 내가 몹시 외롭다고 느낄 때마다 찾아왔다. 혼자 있는 게 그렇게 안쓰러워 보였는가? 나는 다른 사람 때문에 감정이 흔들릴까 봐 두렵다. 혼자 있으면 지금도 감정이 흔들리는가? 아니다. 그럼 옛날에는 그랬는가? 그렇다. 어렸을 때 어둠 속에 있으면 정말 무서웠다. 아무리 울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다. 위로해주는 사람도 없었다. 그때 당신은 정말 무서운 손님이었다. 나는 당신을 어떻게 할 수 없었다. 지금도 당신을 무서워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때의 경험이 뼛속 깊이 새겨져 있으니까.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제 당신을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 당신은 이제 내게 아무런 위해도 가할 수 없다. 연출을 하라. 만약 그랬다면 도시 깨게. 도대체 뭐가 잘못되었을까? 당신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른 경험을 하지 못했다는 것과 어린 시절은 분명히 자국을 남긴다는 것에 주목한다. 옳은 일이다. 하지만 그 자국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어떤 결과를 이끌어낸 것이 당연한 일일까? 어머니가 당신을 과보호하고 끊임없이 간섭했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 소심한 사람이 되었을까? 어린 시절에 부모가 완벽한 것만 인정했기 때문에 완벽주의자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 어린 시절에 이미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외톨이가 되었을까? 어린 시절에 자의식이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할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을 몹시 의심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을까? 그렇지 않다. 당신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모든 경우에 어린 시절과 현재 사이에 분명한 연관성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물론 어린 시절 경험은 당신의 인격과 세계관에 각인되어 있다. 그렇다고 그 후 인생이 무조건, 때문에, 그러므로 구조로 설명되는 것은 아니다. 어린 시절에 이러저러한 일을 겪어서 지금 요 모양 요 꼴이라고 말하는 것은 당신 인생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다. 그렇다면 어린 시절은 어떤 결과를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사실상 운명이라는 말이 된다. 하지만 어린 시절은 당신이 어릴 때 다른 사람이 써준 이야기를 믿고 서슴없이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 비로소 운명이 된다. 당신의 어린 시절을 누가 함께 쓰는가? 당신 인격에 꼬리표를 붙이는 것은 어린 시절부터 행해진다. 이 꼬리표는 긍정적인 것일 수도 있고 몹시 부정적인 것일 수도 있다. 또 어떤 말일 수도 있고 말이 아닐 수도 있다. 이것이 어린 시절에 당신 인생 각본의 골자를 형성했다. 이것을 바탕으로 당신은 인생을 가장 잘 풀어나갈 전략을 자기도 모르게 수립했다. 당신은 앞에서 자세히 말한 신념 체계를 발전시켰다. 이 신념 체계는 당신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인생 이야기의 장표제가 되고 독백의 내용이 되었다. 이와 달리 당신은 어릴 때 거의 행동한 것이 없고 그래서 자신에 대해 이야기한 것을 의식하지 못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한 이야기이지 당신 스스로 한 이야기는 아니다. 이것은 문제가 되는 사람, 곧 당신 자신에 대해 절대적 진리를 말해주지는 않는다. 당신은 이 이야기를 쓰지 않았다. 저자가 아니라는 말이다. 당신은 오래전에 자신이 선택한 작품을 무대에 올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자문해보지도 않은 채 다른 사람이 쓴 나의 인생을 몇 번이나 공연한 얌전한 배우일 따름이다. 기억은 믿을 것이 못 된다. 당신은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비판적으로 들어보고 이렇게 자문해보는 것이 좋다. 그 이야기를 달리 할 수도 있는가? 내가 알고 있는 어린 시절 이야기 외에 다른 이야기도 있는가?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정말로 나의 어린 시절 체험에 부합하는가? 그것 말고 다른 체험도 있는가? 어린 시절 이야기, 즉 과거를 체크할 때는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게 정상이고 누구나 그렇게 한다. 하지만 기억은 많든 적든 우리를 오도한다는 것도 맞는 말이다. 덮어놓고 기억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 사람의 기억이 일어난 일을 모두 정확히 사실대로 기록하고 아무 때나 재생할 수 있는 비디오 테이프는 아니니까. 특정 장면만 기억에 저장되고 우리는 필요에 따라 이 기억을 불러낼 수 있을 뿐이며 다른 사람은 결코 불러낼 수 없다. 또 우리는 다른 사람은 누구도 증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기억을 불러낸다. 거듭 말하거니와 기억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우리는 기억 내용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것은 심리학자들이 기억의 신빙성을 논한 재미있는 연구 결과에 근거를 두고 하는 말이다. 기억이 영향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예를 들면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기억 속에서 몇 가지 사건을 하나의 체험으로 인식하기도 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우리는 농가인 친척집에 휴가를 간 것을 기억하고는 그곳 이웃집 젊은이에게 승마를 배우려고 하다가 말에서 떨어졌다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알고 보면 그것은 별개의 사건이다. 농가에서 휴가를 보내기는 했지만 말에서 떨어진 것은 다른 때, 다른 장소이다. 우리는 사건을 정확히 재생하지 않고 여러 가지 사건으로 기억을 구성하며 때로는 다른 이야기를 섞기도 한다. 그래서 몸소 체험하지도 않은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다. 어쩌면 누군가 그 이야기를 자꾸 하는 바람에 직접 체험했다고 믿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재편집된 기억과 자아상. 기억은 영향을 받기도 하고 끼워 맞춰지기도 하고 왜곡되기도 한다. 그 사실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기억 방식은 우리의 정신 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미래에 대한 기대에도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비극적인 어린 시절을 기억하면 의기소침해지고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고 그 후의 삶도 불가피하게 부정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하지만 당시에 일어난 일이 진실의 일부일 뿐이라는 것과 마음먹기에 따라 예전의 관점을 유지할 수도 있고 더 나은 관점을 발전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당시의 기억을 달리 평가하고 시야를 넓혀 자신의 다른 면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인생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각본 다시 쓰기. 어린 시절의 속박 메시지 떨쳐버리기. 성공한 삶은 자주적인 삶이다. 이는 어린 시절에 얻은 속박 메시지에서 분리될 때, 어린 시절의 각본에서 멀어질 때, 아니면 최소한 이 각본을 보완해 지금까지 억눌리고 등한시되었던 당신의 인격을 배려할 때에만 달성된다. 심리요법가 빌 오한노는 어느 날 책을 읽다가 흥분해 자기가 겁이 많은 사람이라는 생각에 대해 다시 점검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젊었을 때 오랫동안 나를 좌절시켜온 것을 몹시 두려워했다. 친구를 사귀는 것, 여자와 데이트 약속을 하는 것,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이 나를 무겁게 짓눌렀다. 나는 거의 언제나 외롭게 지냈다. 어느 날 책을 읽다가 나는 겁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겁을 내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매우 고무적인 일이었다. 상황을 개선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었으니까. 내가 겁 많은 사람이라면 겁내지 않는 사람도 될 수 있을 터였다. 나는 내가 겁 많은 사람이라는 옛 이야기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행동하려고 마음 먹었다. 나는 평생 겁이 많다는 말을 들어왔다. 식구들도 늘 그렇게 말했다. 마침내 나는 그것이 내 본 모습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허구, 한갓 꾸며낸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몇 년간 이 이야기에 의문을 품은 뒤 나는 서서히 워크숍을 준비했다. 한 달에 수백 명, 때로는 수천 명을 상대로 이야기해야 하는 워크숍이었다. 겁 많은 내 성격은 어떻게 되었을까? 나는 여전히 겁이 많다. 하지만 이제는 겁내지 않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에 의해 제한된 좁은 시각이 자신의 발달을 어떻게 저해하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빌 오한노는 나는 겁 많은 사람이다 라는 뿌리 깊은 신념 체계를 가지고 자랐다. 이것은 어린 시절 주변에 대한 반응을 통해 얻은 것이고 무턱대고 받아들여 옳은 것으로 간주한 것이다. 오한노는 자기 인생에 대해 내린 정의에 얽매여 있었다. 이것들이 자기 인생의 전부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 특히 같은 사실이 다른 이야기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오랫동안 인식하지 못했다. 하지만 자신이 겁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겁내지 않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안도했다.
자신의 행동을 통해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안 것이다. 다른 눈으로 부모를 보기. 용서한다는 말은 이해한다는 뜻이다. 부모의 삶의 이야기를 신뢰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대하는 것은 용서 과정에 반드시 필요하다. 부모 또는 당신보다 아는 것이 더 많은 친척에게 이런 것들을 물어보아야 한다. 부모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 동기가 무엇이었을까? 어떤 상황과 어떤 심신 상태에 처해 있었을까? 참작할 만한 여지가 있었을까? 상처를 준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부모일 때는 더 어렵다. 자식의 행복에 무관심하고 자식을 냉담하게 대하고 학대하는 부모를 이해할 수 있겠는가? 어렵기는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 부모에 대해 알려고 하고 부모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때로는 도움이 된다. 부모가 아직 살아 있으면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자세히 물어볼 수도 있다. 부모가 이미 죽고 없어도 당신 자신이 몇 가지 답을 알고 있을 것이고 당신이 물어볼 수 있는 연상의 친척이 있을 것이다. 부모의 삶의 이야기를 알아가면서 관점을 바꿀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당신도 그 시기를 거친 어린 아이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어른의 입장에서 부모의 삶을 관찰할 수 있다. 관찰의 중심을 어린 아이에서 당신의 지금 상태인 어른으로 옮기면 당신이 이제까지 진실의 일부만 보고 많은 것을 간과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어린 시절부터 시작하라. 당신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어린 시절은 어떠했을까? 당신의 아버지나 어머니는 어떤 시대에 태어났을까? 전시였을까? 평화로운 시대였을까? 당신의 아버지나 어머니는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냈을까? 어떻게 성장했을까? 사랑받는 아이였을까? 아니면 사랑을 받으려고 발버둥 쳤을까? 한두 살 때 행복했을까? 아니면 불행했을까? 건강했을까? 아니면 자주 아팠을까? 학대를 받거나 홀대받았을까? 형제 자매는 얼마나 많았나? 형제 자매 중에서 몇 번째였나?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부모는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 무엇라고 이야기하던가? 몇 가지 에피소드를 기억하고 있던가? 그 요지는 무엇이었나? 좋은 시절 이야기를 하던가? 아니면 나쁜 시절 이야기를 하던가? 이제 청소년기에 대해 물어보라. 당신의 아버지나 어머니는 청소년기를 어떻게 보냈는가? 재능을 꽃피울 수 있었는가? 좋은 교육을 받고 교양을 쌓았는가? 아니면 일찍부터 일을 해서 가족을 부양해야 했는가? 어떤 꿈과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싶어 했고 그 소원은 이루어졌는가? 부모 집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아니면 일찍이 화를 내며 집을 나갔는가? 당시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있었는가?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었는가? 마지막으로 당신 아버지나 어머니의 성인기는 어떠했는지 물어보라. 당신이 어렸을 때 당신 아버지나 어머니의 삶은 어떠했는가? 아버지가 안 계시거나 술을 마시거나 돈을 잘 못 벌어 어머니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가? 어머니가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있어 아버지가 자녀 교육을 도맡아야 했는가? 당신이 어렸을 때 가정 형편은 어땠는가? 부모가 이혼하거나 실직하거나 죽은 일은 없었는가? 당시 당신의 아버지나 어머니는 어떤 문제를 안고 있었고 어떤 감정 상태에 있었는가? 부모가 입은 상처나 안고 있는 문제를 부모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부모가 어린 당신을 다룬 방식과 이 힘든 시기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다. 엘케 하이덴 라히의 소설 가장 아름다웠던 날들에는 주인공 니나가 어머니와 함께 여행을 하면서 어머니와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는 대목이 있다. 딸이 묻는다. 어머니는 그때 왜 절 때렸어요?
어머니는 두려워하면서도 과도한 부담, 불행한 결혼 생활, 힘든 전시 상황에 대해 조심스레 이야기한다. 딸은 비로소 그런 시절에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어머니가 어떻게 홀몸이 되었는지, 부모 사이의 문제가 이런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해한다. 하마터면 어머니를 위로할 뻔할 정도였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딸 니나는 처음으로 어머니라는 여자에 대해 감동받는다. 니나는 자기가 알지 못했던 어머니의 입장에서 사물을 본다. 이 새로운 관점 덕분에 원망하는 마음 없이 어머니를 볼 수 있게 된다. 여러 세대에 걸친 배경을 이해하면 당신은 이제 부모를 독립된 하나의 객체로 보지 않고 전체 맥락에 연결된 남자 또는 여자로 보게 된다. 또 여러 세대에 걸쳐 당신의 집에 자리 잡은 신념 체계를 알게 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당신이 이 신념 체계를 인식하자마자 이것을 당신 삶에 계속 끌어들이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어떤 점에서는 부모도 시스템의 꼭두각시에 지나지 않았음을 알게 된다. 당신은 부모를 남자 또는 여자로 인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 속에서 산 사람, 장단점을 가진 사람으로 인식할 수 있다. 여기까지 심리학이 어린 시절을 말하다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 우르슬라 누버는 독일 최고의 심리 상담사 겸 부부 치료 전문가로서 현대인의 아픈 마음을 치유하기 위한 저서와 언론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책은 어린 시절을 주제로 한 심리학 저서인데요. 심리학 저서에 자주 등장하는 내면 아이를 더 잘 이해하고 다룰 수 있는 내용들이 저술되어 있습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나 금쪽 상담소처럼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상담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자녀의 문제 행동은 그가 희생양이 되어 드러낸 것일 뿐, 곧 부모와의 관계나 양육 방식의 문제인 경우가 많으며 그 부모 또한 자신의 부모와의 관계에서 풀지 못한 문제들이 있었던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다 큰 어른이 되어 자녀를 양육하지만 어린 시절에 쌓였던 내면의 문제들이 대물림되면서 드러나는 경우인 것 같은데요. 저자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을지라도 어린 시절에 충족되어야 할 욕구들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반쯤 덜 채워진 보물상자를 가지고 어른이 된 뒤에도 불안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불안한 상황이나 경제 환경, 학대 등 상처받을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자란 아이들도 어른이 되어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며 힘들게 살아가는 사례 또한 이 책에 많이 등장하는데요. 중요한 점은 어린 시절의 경험과 인생의 행복 간의 연관성이 있다는 것은 확실하지만 어린 시절이 불행했다고 해서 그 후의 삶까지 불행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의 크고 작은 상처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데요. 그런 일들은 힘든 일이 생기면 문득문득 떠오르기도 하고 원망의 감정으로 커지기도 합니다. 이런 상처들을 치유하고 극복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상담을 받지 않는 이상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어려운데요. 이 책은 누구나 그 내면 아이를 들여다보고 그 상처를 치유하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 이론과 사례와 적용법이 쉽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나에게 깊이 박혀버린 신념 체계를 다시 수정하고 내면의 아이를 위로하고 부모를 한 남자와 여자로서 바라보고 용서하는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내면의 상처받은 아이를 감싸주고 부모를 한 사람으로서 바라볼 수 있는 성숙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나의 과거와 화해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성장하는 자신을 위해 도움이 될 이 책, 꼭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